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명절을 좀 보내고 나서 녹화를 했기 때문에 한 주가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한 주가 밀렸기 때문에 좀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와 있네요. 오늘 또 리퀘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보셔야 될 것이 질문이 5주차. 지금 보면 이제 중간에 2주차 질문이 올라와 계시는데요. 제가 약속드렸죠. 주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도가 맞으셔야 됩니다. 진도가 맞아야 리퀘스트 대상자로서 답변을 해드린다는 점, 어쩔 수 없이 제 강의와 진도를 맞춰야 된다는 점 리퀘스트 하고 싶으시면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들어와 있네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기역, 디귿, 비읍이 기역, 디귿이 아닌 자음 유형이지만 교체 현상은 탈락이다. 교차라서 음절 기술이 있고,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게, 얘가 이제 총 3가지 유형이 있어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2번, 3번 요 해당되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평파르마하고 그 다음에 자음군 단소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되게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설명을 해드렸더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경계를 나눠보면은, 여기는 이제 호자음, 여기는 이제 겹자음인데, 문제는 이 평파르마라고 하는 현상은 교체, 그 다음에 자음군 단소나는 탈락에 들어가 있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 그 문법을 가르치는 이제 학자들이 이거를 잘못해놨다는 거죠. 체계를. 이걸 잘못해놔가지고 얘는 탈락으로 이제 다시 빼어서 보내면 되고, 얘는 교체 현상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아직도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학자들이 평파르마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시험 현장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말을 쓸 기회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아직도 교육은 되게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과거에는 이 모두를 이제 다 합쳤을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걸 이렇게 분리를 한다.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시옷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시옷에 대해서 교체됐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시옷이라고 하는 것이 팔종성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팔종성에서 시옷이 있는데 얘가 마찰음입니다. 마찰음이에요. 그런데 음절 말에 올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불파된 음으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안 맞아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15세기에 발음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으나, 얘가 음절 말에 왔어요. 가능했다 이거예요. 15세기에는. 그러니까 얘를 이제 현대국어에 놓고 본다면 평음이면서 파열음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문총이나 이런 이제 학자들이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절말에 왔다라는 환경은 현대국어의 음절말의 고주제약에서 불파된 소리가 와야 된다라는 것과 일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그냥 평파나 말고 그냥 하겠다. 우리는 체계 안에서 일원화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겠다. 이런 게 이제 한문총에 나와 있죠.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교수님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 마찰음을 왜 파열음이라고 하느냐, 이게 딴지 건다 이거죠. 딴지 건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뭐 학자들이 학설이 나뉠 수 있다, 논의가 나뉠 수 있다, 요 얘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얘는 확실하게, 지금 보면은 얘는 확실하게 원래가 이제 맞다죠. 사맞다. 얘가 이제 사맞디라고 써있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절 말에서 얘가 팔종성으로 발음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절 구조제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음절 구조제약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시옷이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치읓이 시옷으로 대표형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치음 계열이니까 얘가 전청자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 임용고사에서 요게 이제 문제 되는데, 만약에 밋밋하다가 원래 다른 지읒이나 치읓이었는데 시옷이 있다. 그럼 이걸 먼저 거쳤다는 얘기고, 그죠? 아니다. 원래 그냥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한다면 평파르마를 거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원래부터 시옷이 음절말에 있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지난번에 문제를 했던 것이 뭐 디귿과 시옷을 구분해서 비음화가 되네 안 되네 했을 때
평파르마가 먼저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요거에 대한 논의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건데, 뭐 결과적으로는 당시 시험에서는 평파르마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학자마다 논란이 다른 거니까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옷이 15세기에는 특이하게 음조의 말에 올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출제 관련된 얘기 뭐 더해서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뭐 입을 닦아야죠. 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누구 말이 맞냐 이런 얘기를 한다면 가장 좋은 건 엿장소 마음이다. 출제자 마음이다. 출제자의 어떤 의도가 최우선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다음 질문을 받아볼까요? 예. 자, 다음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자항군 단선화는 자항군 단선화라고 부르나요? 음절의 끝을 규칙 자항군 단선화 탈락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표준 발음법에서 니을 비음화 정교 환경에서 니은을 예외로 처리한 이유를 혼란하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고요. 니을이 니은에 대한 얘기를 따로 한 것은 다른 것들은 이제 조음 위치에서 놓고 봤을 때 유음이 없어요. 유음이 존재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니은이 니은으로 이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치조 계열은 니은과 니을이 모두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실제 존재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얘네들과는 다르죠. 다른 놈들하고 다르죠. 그래서 구분을 하라는 거였죠. 조음 위치를 갖고 판단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이세춘가단의 방식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조창 방식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조창 방식이다 라고 했을 때 가곡창하고 시조창은 좀 차이가 있어요. 시조창은 그냥 누구나 쉽게 그냥 뭐 정산이 벽계수야 이렇게 노래를 부르듯이 하는 걸 시조창이라고 하고요. 가곡창은 중간중간에 악곡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초, 중, 종장이 있으면 뭐 여음구라고 하잖아요. 중간에 take a break 뭐 이런 음악이 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곡창은 쉽게 말하면 밴드가 전문적으로 이제 모여서 뭐 노래도 연주하고 노래도 부르고 악곡도 뭐 갖추고 이런 이제 형식이라면, 시조창은 그냥 부채 하나 들고, 그죠? 부채 하나 들고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대중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1930년대, 20년, 30년대 들어오면 시조부 죄송합니다. 시조부 운동이라는 게 이루어지죠. 시조부 운동. 시조부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시조부 운동, 최남선이 이제 시조부 운동을 이제 일으키는 내는데, 이때 흔히들 이제 시조라는 말을 쓰죠. 이 시조가 이제 사실은 여기서 놓고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여기서 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갈래명이 지금 현재 이제 시조라는 갈래명이 만들어지게 되는 시초는 이세춘가단의 시조창에 비롯을 두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건데, 강의를 이제 하다 보면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뭔가 좀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은 그걸 배우는 과정에서 좀 추론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그 사소한 오해들이 지금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질문을 리퀘스트를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사소한 어떤 그런 혼란이 가져올 만한 그런 논의들은 아니면 설명들은 이렇게 좀 기회를 맞춰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조가 3단 구성이라는 게 세조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세조리 아니라 뭐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뭐 더 길죠. 이렇게 길게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초, 중, 종장의 전체 구조가 3단 구성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기서결이라고도 합니다. 기서결 구조라고도 합니다. 자, 알레고리랑 빗대어 말하기가 차이가 있냐요? 자, 알레고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이제 빗대어 말하기가 알레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제 알레고리라는 것은 흔히 이제 우의다, 이제 표현을 말하는데, 우의라는 게 이제 돌려 말하기거든요. 그러니까 빗대어 말하기하고 좀 다르죠? 돌려 말하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주제를 그대로 그냥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돌려서 말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총괄적인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이제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부러 이제 뭐 인물의 이름을 갖다가 뭐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건을 비탄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에 빗대어 표현하기가 있겠죠. 이 빗대어 표현하기 굳이 말한다면 비유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문에다가 빗대어서 표현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조금 더 괜찮으실 거예요. 사실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더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떤 교수님들의 설명 방식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설명 방식은 훨씬 더 전문적이고 조금 어렵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알아들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은 좀 유치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방송이 몰라서 그렇게 설명하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교수님들의 설명 방식을 그대로 차용했다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어렵다고 난리가 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강사의 어떤 그 스킬, 어떤 강의 스킬로 조금은 이제 평탄하게 시험에 데미지가 없는 한에서 시험에 데미지가 있을 것 같으면 큰일 나죠. 근다고 뭐 너무 수능 수준까지 내리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 안에서 그냥 이해를 하셔도 문제를 풀고 시험을 보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좀 더 나갔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정치 현상에서 사유신 같은 사람들 지지어 저기에 시줄 쓰고 벼슬에 물러난 자연의 사람들 추가에 관련해서 시줄 쓴 건가요? 아니요. 이러한 시들은 흔히 말하는 이제 강호 한정가라고 하는데 많이 썼죠. 뭐 기생도 썼고 사대부도 쓰고 가객도 쓰고 다만 이제 주제의식이 좀 차이가 있겠죠. 어떤 관념적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사대부들과 다르게 뭐 기생은 이제 연정을 강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연에서 뭐 벼슬에서 꼭 물러났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건 상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탈속적 세관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탈속적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세속적인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플렉스, 요즘에 뭐 플렉스 이런 말 쓰거나 아니면 이제 뭐 소액, 그죠? 랩한 애들이 막 뭐 금반지 끼고 막 이렇게 소액이라고 하죠. 돈 자랑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삶이라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탈속적인 삶이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질문 좀 재밌었는데요. 좀 뭘 좀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제가 보니까 비강 파열음과 어떤 공명음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달라라는 취지로 지금 제가 느껴지는데 쉽게 말하면 기역, 디귿, 비읍, 니을, 리을, 미음, 이응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시험에서는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시험에서는 이게 필요 없고 이건 호기심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 이 기역, 디귿, 미음이 음절 말에 불파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시옷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죠? 불파가 돼야 되는데 시옷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특이한 거죠. 되게 특이한 거죠. 15세기는 이게 가능했다는 거니까 여기에 시옷이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냐? 얘는 마찰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파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려면 자, 이 7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끊어봐. 그럼 얘는 불파된 것이 맞죠. 변이음적으로 애당초부터가 불파된 소리여서 파열음, 폐쇄음이라고 하니까. 근데 얘네들은 과연 파열음, 폐쇄음이 맞냐 이거야. 얘네들은 뭔데 올 수 있었냐는 거죠. 음절말에. 이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호기심이라는 거죠. 호기심. 그래서 니은, 니을, 니, 미음, 이응이라는 놈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기의 흐름은 비강으로 흘러가는 건 맞는데 실제로 이제 느, 무, 응 하는 거 보면은 혀라든지 혀의 위치라든지 입술 위치가 얘네들이 지금 보면 치조 계열이고 얘는 양손음 계열이며 얘는 연국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애당초 얘네들은 연국의 양손음 치조 계열의 비음과 유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공명음이라는 것은 구강에서 일어나는 조음 위치나 이런 혀의 입모양은 동일한데 그 공기가 입에서 구강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비강으로 터진다는 거예요. 공기가 비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공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그 비강에 의해, 그죠? 여기 비어 있는 공간. 이 공간을 통해서 공기가 돌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파열음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뭐 이 7개가 왜 음절 말에 올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여기 뭐 탄설음이네, 설측음이네 이런 말을 하셨는데 뭐 사실은 뭐 설전음도 있고 설측음도 있고 탄설음도 이거는 유음 계열이 갖고 있는 변이음을 말하는 거고요. 결국은 유음인 니을도 치조 계열이잖아요. 조음 위치로 따지면. 근데 얘네들이 실제로 발음되는 걸 보면은 공기가
공기가 이제 이렇게 발음하다 보면은 공기가 이제 뭐 설치김이라는 얘기는 이제 혀 측면으로 공기가 샌다는 얘기고, 탄설음이라는 건 뭔가 때린다는, 탄이라는 것은 때린다. 설전하면 떤다는 거죠. 이렇게 떤다는 얘기인데, 이런 설전음, 설측음, 탄설음 이런 거 변이음이죠, 우리 버른데, 얘도 그냥 공명음으로 처리를 하면은 얘도 뭔가 파열 계열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왜냐면 음절 말이 올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터지는, 공기가 터지는 곳이 아무래도 이제 비강 쪽이다, 뭐 구강 쪽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버리면은 니은, 니을, 미음, 미응도 음절 말이 왜 불판되는가 라는 걸 설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호기심이지, 시험에서 왜 니은, 니을, 미음, 미응이 음절 말에 발음될 수 있었는가 라는 이유를 쓰라고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교수님께서. 이런 건 이제 음성학이죠. 이런 걸 이제 음운학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런 건 이제 음성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자질 관련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우리 선생님께서 뭔가 이제 어떤 전공 서적을 가지고 공부하셨거나 아니면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논리를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굳이 그렇게까지는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비강, 구강에서 터지는 소리니까 음절말이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머지 소리들은 그렇게 터지는 소리가 아니니까 음절말이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음절구조 제약이라는 것은 총 7개의 자음만이 발음된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지, 실제로 더 설명해야죠.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했다가는 학원이잖아요. 입시학원에서 그 정도까지 가는 거는 대학원, 이건 제 생각에 이 정도 설명은 대학원 설명이에요. 대학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좋은 위치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음은 이제 고모음, 이것도 그래요. 이제 뭐 고중저모음이 이제 체계에서 아예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하면은 미쳤습니까? 왜 교수님들이 그 단모음 체계를 만들었는데 왜 그 필요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중저모음도 그 체계에서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말에서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발음되거나 평순모음이 원순모음으로 발음되거나 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쉽게 말하면 통시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공시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가치가 있는 의무 현상이에요. 근데 저모음이 고모음이 됐다, 이거는 방언학이에요. 방언학. 방언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준 발음에서 뭐 그다지 중요하게 다가가는 현상은 아니죠. 근데 이건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내가 에 발음하거나 에 발음은 에 발음하다가 이 발음해 보세요. 더 이게 평순해지죠. 얘가 입이 더 평순해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라고 발음하는 것보다는 니가 라고 발음할 때가 혀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그다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어 의문론 강의 가지고 이제 질문하신 건데, 뭐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했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뭐 책을 가지고 질문하는 건 상관없으신데, 임용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뭐 고모음이라는 것이 고모음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은 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명분이 되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고중저라는 체계가. 근데 학자마다, 의문어 학자들도 그런데 의문어 학자마다 그 방언 지역마다 단모음 체계가 다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경상도 지역은 경상도 단모음 체계가 있고,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는 전라도 단모음 체계가 있거든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런 거 다 없앤 상태에서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다 이제 받아들이고 나서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전문 연구자가 쓴 강론서죠. 이거는 이제 개론서가 아니죠. 강론서나 논문들은 좀 그런 것들 요소를 좀 걸러서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있으니까 다 중요할 것이다,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할까, 만약에 이런 거 나오면, 혹시나 이런 게 나오면 큰일 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공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중요하니까 나오는 거고요, 필요하니까 나오는 거지, 교수님들께서 너 한번 엿먹어봐라 뭐 이런 심리로 출제를 하지는 않으세요. 교수님들께서도 교육적 가치가 있거나 교육이라는 건 가르친다는 거죠.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할 가치가 분명히 입증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갖추고 이제 저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찍기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이유도 뭐 그러한 이제 변제 논리가 제가 이제 전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여기가 10개가 있다고 해서 이 10개를 다 내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변제 원리가 있으니까 그걸 찍어서 가르칠 수 있는 거지. 이거 만약에 나오면 어떡해 라고 이제 밝히기 시작하면은요 1에서 100까지 다 해야 돼요. 머리 아프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 그 다음에 평파라마,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얘가 어미가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그러니까 문법 형태소였다면 바로 연음돼야 돼요. 바로 연음됩니다. 그런데 먼저 평파르마를 거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평파, 음절 끝소리 규칙. 시험장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쓰기로,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문법 형태소가 아니라 어휘 형태소로서 왔을 때, 그러면 이제 어미가 되는데, 여기는 다시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다시 발음상 연음이 돼요. 그러니까 연음은 음운 현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음운의 변동 현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뭐 횟수를 친다든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오는 게 모음이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문법 형태소라면 저점이가 됐었어야죠. 저점이 바로 연음돼서. 근데 얘는 연음이 바로 된 게 아니라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거쳤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자, 이번 주 강의에서 니을에 대해서 협력, 니을의 니은인 되기가 상행한 후에 비음화가 후행된 것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협력으로 비음화 선행한 후, 이거는 학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상호동화로 볼 것이냐, 역행동화로 볼 것이냐는 건데, 사실은 이제 흔히 말하는 비읍이 먼저 미음이 되고 니을이 니은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이뤄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상호동화라고 합니다. 반면에 니을이 니은이 먼저 됐고 그 다음에 나서 이 니은에 의해서 비읍이 미음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역행동화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최근에 와서 이제 주장하는 건 동시에 이렇게 바뀔 이유가 없다는 거죠. 동화주가 있다는 건데, 동화주라는 게 뭔가 있어서 그 동화주 영향을 받아서 뭔가 변한다는 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얘도 그렇고 뭐에 의해서 변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 얘를 먼저 설명해 주고 이렇게 설명해 보면, 얘가 동화주가 돼서 뒤에 오는 니은에 의해서 비음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비음동화가 일어났다 설명하면은 얘는 설명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훨씬 타당하지 않는가라는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해드린 거지, 뭐 제가 뭐라고 제가 그거를 우기겠습니까? 저는 뭐 관심 없어요. 교수님들끼리 싸우든 지지고 볶든 뭐라고 하시든 간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누가 출제 들어가실까, 그리고 출제 들어가신다면 어떻게 내실 것인가, 요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주로 이제 최신, 좀 최근, 주류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뭐 과거에서부터 익히 썼기 때문에 쭉 가르쳐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대학 때부터 문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공이니까 전공 공부를요. 그러면 이제 지금 와서 얘기해 보면 다 틀렸대요. 내가 대학 다닐 때 배웠던 교육 내용을 지금 교수님들은 다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뭐 다 틀렸다는 말은 좀 비약이 심하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저도 이제 그 항변 아닌 항변이 이렇게 자꾸 지식 바꿀 거면서 왜 가르치냐. 앞으로 10년 뒤에 또 바뀔 건데, 뭐 이런 항변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이제 학자들의 내부의 문제는 뭐 학회에서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제 입장에서는 그냥 최근에는 역행동화로 설명하는 그런 논리가 인정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계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있네요. 자, 이번 주 강의에서 니을 비음화에서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에 대해서 개관을 주셨는데, 비음화는 순행적 비음화만 존재하고 역행적 비음화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접는에서 음절 말에 비읍과 니은이 맞나? 비음화가 발생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완전 동화라고 하거든요. 이걸 보고 얘는 지금 완전이 아니죠. 왜냐면 니은이 되거나 니을이 돼야지 이제 이걸 순행적 비음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얘랑 이제 대비했을 때, 얘랑 대짝했을 때, 이렇게 대짝했을 때 얘는 뒤에 놈을 이제 니을이 된 거고, 얘는 뒤에 놈이 이제 니은이 된 건데,
얘는 앞에 있는 이 니은에 의해서 이거 지워져 버렸네. 이 앞에 있는 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얘는 뒤에 놈에 있어서 이루어졌다. 이 설명을 하려고 이제 순행적 비음하다, 역행적 유음하다 이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현상 같은 경우는 미음니은이잖아요. 예, 그죠? 예, 미음니은. 그러니까 비음화는 맞긴 한데 얘처럼 완전 동화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얘와 얘의 관계, 그러니까 이 둘의 비음화 관계와 유음화 관계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제 음절 배열 제약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제가 일부러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안 했는데 이걸 해봤을 때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시험에서는 음절 배열 제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실제적으로 음절이 연속되는 음절 말과 음절 초에 있는 이 자음이 연속되면서 소리가 닮아가는 현상입니다. 그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좀 전문적으로 설명해드리면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순행적, 역행적 비음화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순행적 비음화와 역행적 유음화를 음절 배열 제약에 따르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 둘을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명도가 이 속에서 같아야 돼요. 공명도가 닮아야 된다는, 동일해야 된다는 이 제약을 따른 현상이기 때문에 이 현상 아래에서 순행적 비음화와 역행적 유음화가 동일한 사실은 영향을 주고받았던 현상이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순행적 유음화라고 하는 걸 쓰는데 순행적 유음화라는 말을 하는데 이 순행적 유음화는 앞에 있었던 역행적 유음화하고 대짝이 이뤘을 때 얘는 그냥 역행이 아니라 순행이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애당초 음절 배열 제약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절 배열 제약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나온 설명이지. 근데 일부러 이제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는 설명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고요? 옛날에 했었거든요. 했었더니 시험장에서 막 써버려요. 그냥 선생님들이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를 한 게 아니라 외워버렸기 때문에 자리가 아닌데 지금 나와야 할 자리가 아닌데 그 답을 막 써버리더라고요. 그러면 평가자분들이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채점하실 거예요. 얘 뭐라고 왜 갑자기 이런 말을 써? 내가 원하는 답도 아닌데. 그럼 점수장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많이 공부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고 시험에 쓸 말만 써야 합격한다는 거.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조언은. 그래서 이런 말씀 좀 드리면 좀 그런데 문법은 설명충이 되는 순간 떨어집니다. 간결하게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요. 그래서 나온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화자의 전문성 하겠습니다. 에토스. 자, 우리가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반을 두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수사학이라고 하죠. 수사학. 수사학에 했을 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파토스, 에토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지속성 갖고 얘기해요. 얘는 지속성이 거의 없어요. 지속성이 없고 일시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얘는 지속성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에토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에 해당되냐면 인성, 또는 화자의 공신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파토스는 이제 감성, 감정의 정서에 대한 호소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하는 지금 로고스, 로고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로고스는 이성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가져다가 수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나와 있는 이 수사학에서 설명되는 이 세 가지를 가져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적 현대에 이제 와서는 설득 전략의 어떤 요소로 설명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성적 설득 전략이냐, 이성적 설득 전략이냐, 인성적 설득 전략이냐고 쓰면 되는 문제인데 괜히 쓸데없이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구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냥 얘는 감성적 설득 전략 이렇게 쓰면 되고 얘는 인성적 설득 전략 이렇게 쓰면 되고 얘는 이성적 설득 전략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거를 뭐 좀 유식하게 쓸 이유가 없잖아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저에게서 합격을 하는 거예요. 공부는 항상 얘기하죠. 제가 봤을 땐 공부는 전문적인 이 공부는 평생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계셔요. 대학에. 그분들께 대학원 가셔서 학부 말고 대학원에서 이제 석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아마 엄청나게 시야가 넓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공부는 대학원 가서 해야 되고 공부는 그 전공 분야에 대한 공부는 대학원 가서 정말 뛰어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제 뭐 그냥 아무 교수님이 아니고 그 분야의 대가분한테 한번 딱 교육을 한번 받아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예, 눈이 번쩍 띄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제가 생각에는 역량 차이가 분명합니다. 역량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교수님들 중에서 그 분야의 대가인 분한테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거나 지도를 받아보시면 정말 뭐 수업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대단한 대학자분들의 어떤 인지 능력이 느껴지겠죠. 저는 이제 제가 하는 건 그런 작용이 아니라 시험에 임용시험 잘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히 목적이.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공부는 대학원 가시고 대학원 더 진학하셔서 석박사과정 밟아가지고 나중에 더 큰 꿈을 이루시고, 저한테는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 이렇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 버린 거지 이걸 일일이 설명 안 한 겁니다. 쓸까봐, 아까 제약도 그렇지만 쓸까봐 괜히 설명했더니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거를 그냥 외워가지고 써버리면 이거 괜히 나중에 저 욕먹잖아요. 아, 방송성 네가 그렇게 알려줬잖아. 또 그러실 거 아니야. 아닌데 난 그렇게 알려준 게 없는데. 그렇게 변변해봐야 이미 끝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용어를 선택하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오늘 질문들은 상당히 재밌네요. 우리 선생님들이 질문들을 이제 조금 자리를 잡히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가를. 종로는 영국의 비음이 이응이 유음이 없기 때문에 니을의 비음화가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사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니을이 이제 니은으로 교체됐다. 그러니까 이유는 조음 위치로 설명할 수 있는데 동화가 아니라는 거죠. 얘는 동화 현상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간에 그건 넘어가고, 그렇다면 국력이 되는 것은 기억이 유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국력이라고 하는 건 니은은 교체가 일어나요. 이거와 똑같은 교체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얘가 니은이 왔잖아. 그러면 이 국력 때문에 앞에 국이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얘가 올 수가 없다고. 그러면 얘와 얘가 닮아서 얘가 이응이 돼야죠. 이걸 비음하고 이제 비음 동화라고 하죠.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그게 설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라인은 치조 계열인, 이거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게 얘가 지금 보시다시피 외국어예요. 외국이라고. 그죠? 이게 원래 핫이잖아. 핫. 한라인이잖아. 한라인. 그러니까 핫라인이라고 한 인라인도 마찬가지고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얘를 이제 말씀하다 보면은 그냥 하나의 단어로 인식해서 말할 수도 있고요. 뭐 비슷한 게 또 있죠. 원룸.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이 하나짜리 안에 다 있는 걸 원룸이라고 하는데, 그 원룸에 대해서 할머니가 그걸 영어로 이해하고 대답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룸 그러세요. 그래서 한 단어로 이제 한 단어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단어의 경계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뭐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니은으로 이제 발음하기도 하고 니을로 발음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넘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석사과정 때 이거를 갖고 논문을 써보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이 논문을 못 썼어요. 지도 교수님께서 말리셔가지고 이거는 확고한 게 아니다, 그렇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지 확고부동하게 이렇다라고 아직 나온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거는 제가 논문을 못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걸 논문 쓰려고 했다가.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시험에 내기에는 좀 무리가 아닐까. 물론 뭐 나온다면 뭐 한 단어 경계 있냐 없냐 이걸로 얘기하겠지만은, 또 이게 자르기는 또 이건 젊은 세대가 좀 이렇게 얘기하고 노년 세대가 좀 이렇게 얘기하고 한다고 그래요. 뭐 알아두시면 좋겠고, 굳이 제 생각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만약에 나온다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의문론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음절의 끝술기 치기 상에서 팔고 종성 가중형이 있다면서 시옷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찰음 볼 것인지 논란이 있으면 그렇죠. 마찰음이죠. 그러니까 파열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저게 마찰음인데 왜 파열음이라고 처리하느냐? 그리고 이쪽에서는 음절 말에 불파된다는 걸로 처리해야 되니까 그냥 부평파열음이라고 처리하자. 왜냐하면
왜냐면 중세 때는 어떻게 발음했는지 우리가 현대국어로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추정하는 것 뿐이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발음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유튜브 같은 데 가보면 15세기 사람들이 실제 이런 식의 발음을 했을 것이다. 이것도 내가 봤을 때 호기심이죠. 호기심. 어떻게 알아? 본인들이. 그래서 뭐 나라스 말사스미 뭐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던데, 일본식으로 나라스 말사스미 딩기게 다 딩기가이 나라 이렇게 이제 또 어이는 이제 또 구분해서 중모음은 또 구분을 해서 이제 발음을 하고, 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게 그 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지 정말 15세기에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오지 않은 이상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학자들끼리 그냥 현대에 와서 추정하는 거죠. 역학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발음이라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야 네가 평발음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확고하게 얘기할 수 있어? 실제로 평발음이 야 마찰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대 국어의 기준에서 마찰음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따지면은 또 그래?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야 어떻게 시옷이 절대 발음이지 될 수가 없어 마찰음이지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논란에서 뭐 우기면 장사 없는 거죠.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인데 15세기에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 확실하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걸 본다면 지읒이나 치읒이나 쌍지읒이나 쌍시옷을 또는 반치음까지 얘네들이 이제 치음 계열이었거든요. 얘네들이 전청자인 치음의 전청자인 시옷으로 대표음이 됐었다. 요거는 불변의 진리였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됐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문학이 올라왔네요. 문학. 자, 규헌가에서 원망이 드러난다고 보아야 하나요? 예, 요거는 뭐 이해승 교수님 논문도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보세요. 예, 뭐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수능 뭐 해법문학 같은 거 가지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해승 교수님의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승 교수님은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으면 어기시고요. 자, 그런데 이번 주 갈래 문학사에서 고전문에 나오는,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잖아요. 청소년을 위한 한국 고전 문학사는 교수님들께서 비판을 하시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책이 나쁘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청소년이 읽어야 할 책인데 왜 자꾸 예비교사나 현직 교사들이 저런 걸 보는지 모르겠다. 예? 어떤 전공적인 어떤 전문가의 어떤 논의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 그런 방향을 보여주지도 않고 있는 책인데,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그냥 원망으로, 원부사라는 말은 애당시 원자가 뭐예요? 원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한탄은 이제 앞에서 한탄이겠죠. 한탄을 하다가 원망으로 바뀐다. 네,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해승 교수님의 논문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탁 탈로가에서 달관적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글쎄요, 뭐 달관적 태도, 사실 저도 이런 태도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태도의 용어인지, 탈속적이다, 뭐 자연 친화적이다,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가갈 수 있어요. 왜냐면 논의에서 다루는 거니까. 근데 달관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지는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떤 용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어떤 수능이나 이런 기준에서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어떤 교수님들께서 그러한 태도가 드러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관조적 태도라든지, 관념적이라든지, 탈속적이라든지, 또는 자연 친화적이라든지, 이런 식의 단어들은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왜 외워두셔야 되냐면, 이런 단어들, 또 뭐 풍자적이라든지, 세태적이라든지, 비판적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뭐 냉소적이라든지, 자조적이라든지, 뭐 또는 성찰이나 성찰적이라든지, 이런 식의 단어들은 다 논문 기반의 용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교수들이 쓰는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외워놓고 이제 쓰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 솔직히 달관적 태도가 왜 중요하지? 라고 한다면은 수능 교재 같은 데에서는 자주 노출되는데, 뭐 글쎄요, 그 논문에서 뭐 달관적 태도가 엄청 중요한 태도인 것처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달관을 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우탁은 나이를 먹어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거나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안타깝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를 이제 먹어가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아쉽다. 이런 느낌이 더 강하지 뭐 초월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래요. 솔직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타게 탈로가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건데 일반적인 뭐 수능 교재 같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면은 뭐 그런 단어도 보이시겠지만 교수님들의 이제 논의를 바탕으로 얘기해 본다면 이분이 그게 달관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계속 자기가 나이를 먹어갔다, 늙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김창흡이라는 사람과 비교해 준 거에서 이제 이유가 있었죠. 김창흡은 낙지설에서 이가 빠지죠. 이가 빠지니까 욕심 먹고 이제 이가 빠지는 거, 그죠? 나이를 먹고 이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순리.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막 그거를 거부하는데도 나한테 나이가 어느 세월에 왔다, 그죠? 어느새 나한테 나이가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달관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요. 완벽하게 달관적인 태도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뭐 교수님이 제가 아는 어떤 뭐 교수님이 이제 성함을 밝히긴 좀 그런데 수업 시간을 밝혔는데 그분의 어떤 논의라면은 아닐 것 같아요. 달관적 태도는 답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역시나 이제 팔종성이 계속 말썽이죠. 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이걸 뭘로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현대국어에서나 의미가 있는 얘기고, 뭐 중세를 갑자기 공명음, 장애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했던 얘기만 하십시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가르쳐 드리고 했던 얘기만 하셔야지 비약적으로 자꾸 연결을 지으지 마세요. 개인이 연결시켜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무 혼자서 그거를 생각 많이 하지 말라고. 그냥 준 것만 잘 받아 드셔도 시험 보는 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문가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는데 용이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명심하세요. 그냥 저 믿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제 포커스에 맞춰서, 그죠? 그러니까 뭔가 확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번에도 전유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이거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다. 자, 8종성 가족형은 8개의 종성에 올 수 있었다. 그죠? 음절구조 제약이 있는데, 음절구조 제약에서 놓고 봤을 때 종성 제약이 있어요. 그죠? 이 종성 제약에 현대 한국어는 7개인데, 그죠? 현대 한국어는 7개인데, 15세기에는 어찌 된 게 8개가 왔다. 그죠? 요 차이인 거죠. 자,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은 평파름이다라는 부분인데, 평파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청자에 해당되는 놈들이 제가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역, 연구 계열의 전청자죠. 디귿, 서름 계열의 전청자입니다. 그 다음에 비읍, 수능 계열의 전청자죠. 그 다음에 니은이나 니을이나 미음이나 이거는 이제 뭐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죠? 불청 불타금이죠. 불청 불타금은 현대국어로 따지면 뭐에 해당돼요? 공명음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이것만 국한해서 본다면 현대국어와 일치합니다. 일치해요. 그런데 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거 시옷, 얘가 불일치한다는 거야. 얘는 뜬금없어요. 불일치야.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얘도 치음 계열의, 분명히 치음 계열의 전청자니까 얘도 분명히 얘네들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는가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얘가 이제 마찰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퉁을 치려면 표현이 그런데, 퉁 치자 그냥 체계 안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말 맞고 틀리고가 중요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체계를 만들어서 설명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체계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예외 현상이 당연히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예외 현상 당연히 있겠지만 그 예외 현상을 살포시 무시해준다면, 살포시 그냥 묵살한다면 이 체계가 지켜진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거 굉장히 중시합니다. 정말 중시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있는 거니까, 학자들의 논리가 있는 거니까 그거를 너무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떤 정책이에요, 정책.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저도 공부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딱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맞아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중요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 이게 정말 제 생각에 이게 맞아서 이게 진리여서 이게 맞는 게 아니고 이걸 주장하는 그분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지식도 권력이에요. 그 주류라고 하죠.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맞다고 하니까 이게 맞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물러나고 언젠가 그 후진들이 다시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것이 다 잘못된 것이요, 우리께 다시 맞아요 라고 하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뀌었으니까 그 맞다고 한 바뀐 사람들의 맞다고가 또 맞다. 항상 그런 식입니다. 항상 그런 식이에요. 공부도 때가 있어요. 때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게 옛날에 배운 거 가지고는 지금 써먹었으니까 아마 지금 현장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현직 교사분들이나 입시학원 강사분들 중에서 연령대가 한 30대 후반에서 4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요즘 의문론이나 문법 가르치기 되게 힘드실 거예요. 특히나 현직 교사분들의 젊은 교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문제를 개발했을 때 아마 굉장히 멘붕이 올 겁니다. 그런 것들도 좀 재밌는 현상입니다. 내부의 문제는 내부에서 알아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뭐 교수님들의 문제까지 제가 뭐 강사 주제 뭐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필기를 읽어보다가 가사갈래에서 사음보 연속체. 이게 조선 후기로 가면서 더 심해져요. 이게. 그래서 이게 서사화가 되고 사설화가 되고 장형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이제 독서물로까지 독서의 어떤 읽기, 노래 가창이 아니라 가창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문학이 아니라 독서물 이런 식으로. 물론 가창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12가사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또 가창이에요. 이건 또 가창이 했었기 때문에 얘가 나중에 작가로 되는데 뭐 요건 나중에 뭐 넘어가도록 하고. 근데 조선 전기 같은 경우는 조선 전기 가사는 이런 전격 구조를 갖고 있을 때 전격 구조 갖고 있을 때 기서결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뭐 조선 전기 가사들 보면 뭐 서사, 본사, 결사 이런 말을 써주시는데 이런 건 또 이제 연장체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조선 전기의 연장체를 갖고 있었던 사음보 연장체에서 연속체로 나아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맞아요. 사실. 맞는데 이제 이게 매우 적고 이게 많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게 연속체라고 한 것 뿐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했던 이성적 설득 전략이 또 나왔네요. 자, 사회성에서 구분되어 있는데 전문성과 신뢰성은 이성 사회성은 감성에 기반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나머지 침삭성, 외향성도 감성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문성과 그 외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 능력, 이게 정교화 이론으로 알아야 되죠. 이게 능력이면 얘가 동기, 동기 해당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교화 모형 기억하시죠? 정교화 모형을 기반을 해서 이해를 하면은 이해가 빨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자, 한 편문에 보면 참가에 속하는 현상의 명령 아직 안 배웠는데 이거는 안 가르쳐 줬는데 아직 패스. 니케스트는 수업을 이제 진도 나간 부분에 한해서 질문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수업 듣고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자, 얘는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제 불파되는 소리가 오면 이것도 제가 이제 왜 패스했냐면 불파된 소리 뒤에서 평장의 음이 올 수 없다. 요게 뭐냐면 요게 음소 배열 제약이에요. 그러니까 음소에 열거되어 있을 때 제약이 따르는데 쉽게 말하면 앞에 소리가 불파로 음절 말에서 끝이 나면 뒤에 오는 초성에서 초성 이제 음절 초죠. 음절 초에 오는 평장애음은 온건하게 발음될 수가 없어요.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기역과 히읗이 만나거나 히읗이 기역이 만나도 마찬가지죠. 모두 다 키읔이 되는 이유가
얘네들이 온건하게 발음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음소 배열 제약이라고 합니다. 얘도 음소 배열 제약이에요. 그래서 얘가 둘이 만났는데 니을하고 니은은 온건하게 발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을이 탈락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니은이 니을로 교체돼서 유음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설명해야 할 교육 내용인데요. 자, 이런 식의 현상들을 다 무슨 배열 제약이라고 하냐면 음소 배열 제약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 뒤에 오는 것은 반드시 된 소리로 발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이제 보시면 이렇게 밑에 보시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불파된 소리가 보인다는 거죠. 그 뒤에 짭이라고 발음되는 것은 원래 잡이었는데 이게 짭으로 발음되는 이유는 앞에 불파되는 소리가 왔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됐다는 거야? 경음화 표시가 된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문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담화 표지는 이제 우리가 디스커스 마커스 그리고 이제 텍스트 스트럭처 오브 마커스 그러니까 텍스트 스트럭처 그러니까 스트럭처를 구조라고 하죠. 이거는 글의 구조를 표시해주는 어떤 표지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담화 표지라는 말은 디스커스라는 좀 더 원대한 뜻을 갖고 있는 원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디스커스는 담론, 담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버라이티예요. 개념 설명이 뭐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뭐 화법의 담화라고 할 때 담화 유형 할 때도 쓰이지만 사실 크게 보면은 사회 문화성을 담지하고 있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뭐 담화, 담론 이런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이 표지라고 하는 말과 표지어라고 하는 말 사이에도 지금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갈린다. 뭐 얘기까지 했는데요. 자, 이 응집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과 구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었다 얘기했죠. 구성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통일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응집성이라는 말에서 내용면, 구성면 하는데 내용면에서 이제 우리가 통일성 이런 말을 이제 쓰고 구성면에서 응집성을 구분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그죠? 학교 교육에서는 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버리는데 사실 응집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측면이 좀 포괄적이다. 이 얘기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내용 연결 표현이라는 것은 이런 이제 내용적인 측면, 구성적인 측면도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표지 역할을 하는 걸 내용 연결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그런데요, 뭐죠? 질문이? 응집성에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핵심 정보 전달에 문제가 생기는 화자 또는 청자에게 올바른 이게 무슨 말이죠? 단단히 오해하신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수업 내용이 되게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담화 표지를 잘 드러내면 담화 표지하고 내용적 표현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분 지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저는 담화 표지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교수님들이 더 디스커스 마커스라는 말을 쓰면은 사실 담화 표지가 훨씬 더 적합한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스트럭처 오브 마커스, 디스커스 마커스. 근데 내용 연결 표현은 그냥 우리나라 몇몇 학자가 저런 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이제 번역을 한 거지 저런 용어는 없어요. 저런 원어는 없어요. 내용 연결 표현이라는 단어는 원래 없습니다. 저거는 일부 우리나라 한 두세 명의 학자가 이제 그걸 저 용어를 만들어낸 건데 번역을 한 건데 하필이면 그걸 또 교육 과정에다가 첨부해가지고 저런 단어가 이제 여러분들 눈에 띄는 거지. 사실은 이제 학회나 이런 데 가면은 내용 연결 표현한 단어보다는 당연히 디스커스 마커스, 담화 표지라는 말을 쓰는 게 훨씬 더 맞는 표현입니다. 담화 표지가 이제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눈높이를 놓고 봤을 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담화 표지가 뭔지 알게 듣겠어요, 애들이? 담화 공동체다, 담화 표지다 이런 말 하면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애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현직 교사도 마찬가지고 전문 박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수준의 사람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만든 용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제 내용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일관성과 통일성을 높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관성, 통일성 높였을 때 중요한 내용을 내가 이제 표지를 해주기 위한 논리적 구성을 한다고 얘기해 드렸죠. 수업 시간에요. 뭔가 좀 수업 시간에 약간 노출이 되는 과정에서 잠깐 뭔가 놓쳤어.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러니까 앞뒤에서 제가 인과성 갖고 설명했는데
원인을 지금 듣는 과정에서 잠깐 돌았다는지 농담입니다. 잠깐 뭔가 놓쳤어. 지금 수업 내용을 놓쳤어요. 그 결과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논리적인 구성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전달을 하는데, 그 논리적 구성 안에는 요약이나 강조라든지 뭐 저영제를 해주면서 제가 충분히 그걸 어필한단 말이야. 이게 내가 오늘 할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야, 절대 잊어서는 안 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듣는 청자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훨씬 더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들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EBS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학원을 자요. 수업 시간에 아니라 평상시에 자요. 근데 어떻게 전교 10등 안에 들고 있을까라는 걸 이제 하루 종일 관찰을 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아이가 수업 시작하고 나서도 자, 수업이 끝날 때도 자, 쉬는 시간에도 자. 얘가 언제 깨어있는가 봤더니,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는 이제 수업을 중간에서 가장 피크 타임, 그러니까 가장 선생님께서 뭔가 중요하다라는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그 시간에 얘가 이제 말뚱말뚱 떠 있는 거예요.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그 관찰 결과 뭐가 나오냐면, 40분 동안 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중심 내용만 쭉 빨아먹으면 끝나는 거죠. 교수가 아무리 2시간 동안 수업을 한다고 해도 2시간 동안 중요한 얘기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걷어내버리면, 그 걷어내는 중간중간에, 야, 근데 말이야, 이건 진짜 중요해,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걸 알아들은 청자는 바로 그 다음 표지를 기준 삼아서 이거 중요한가 보다, 이거는 내가 기억해야지 라고 하면서 핵심 정보를 잘 드러내고 잘 파악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됐죠? 이걸 얘기한 거였는데 뭔가 지금 굉장히 흔들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정리하면 되겠죠? 됐나요? 네, 다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알차게 우리 선생님들과 질의 응답 리퀘스트를 했습니다.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리퀘스트를 해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그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응답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또 이제 모의고사를 만들러 가야 돼요. 여러분들 형성 모의고사를 지금 만들고 있다가 졸려가지고 이걸 찍었는데 하여튼간에 이제 모의고사 또 만들러 가야 됩니다. 바쁘요. 명절 지나니까 일 꾸덕이네요. 바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명절 지나고 다시 심기일전 하셔서 다시 이제 또 이 봄에 맞이하여 열심히 열공 모드로 승화시키기를 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또 리퀘스트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